556페이지 지금 존 밀턴이 대단히 진보적인 사상을 전개했는데 특히 폭군 방벌론에 대해서도 그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요. 결국 왕을 찰스 1세를 목을 치게 되죠. 그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존 밀턴인데 이미 그 이전에도 그러면 무슨 사상에 바탕을 둔 거냐. 존 밀턴이 그러한 청교도 혁명을 하기 이전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루는 거예요. 중국에 관한 책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미 황제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고 내각제에 의해서, 두 번째 왕을 방벌하고 왕을 죽일 수 있었다는 그런 사상을 존 밀턴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서양에서는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은 절대적인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왕권 신수설에 따라 왕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왕자에 대해서는 신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듯이 왕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확고한 그런 사상이었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왕권이 신학적으로 확고하게 되어 있는 이 난공불락의 체제를 어떤 사상들이 분쇄하는가, 그것을 나는 이제 중국으로 들어온 이런 폭군 방벌론이나 혁명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이전에 그러면 어떤 책들을 통해서 했는가. 그런데 앞에서 쭉 멘도자 글을 읽고 있어요. 지금 멘도자의 황제권이 제한당하는, 내각권에 의해서 황제권이 어떻게 제한당하느냐. 황제는 정책을 발의할 수 없어요. 능동적인 권한이 없는 거야. 중국 황제는. 발의된 정책, 발의는 오로지 내각만 정책 발의를 할 수 있고, 내각이 권고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비준만 할 권한, 즉 패시브한 피동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때도 이미 캐치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왕이 제한당할 수 있지? 이런. 왕이 제한당하면 왕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구나 멘도자는 거리된 내각 대학사의 임명을 내각 자체의 독자적 권한으로 묘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내각의 상대적 자립성과 황권의 상대적 제한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누군가 사망한다면 수보는 왕의 동의 없이 서열대로 각자를 다 승진시키기 위해 이것 내각회의 안에서 대학사들의 상승적 자리이동을 행해도 된다. 그리고 이 의자들 중 어떤 의자가 공석이면 내각은 투표로 다른 한 사람을 선출한다. 이 선출은 공정한 절차로 수행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발탁된다. 이 발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과 능력이다. 선출된 자가 어떤 정부에도 참여치 않고 있다면 내각은 제하에 그에게 사람을 보낸다. 그러나 그가 도성 안에 현직에 있다면 내각은 그를 국왕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선거 사실을 인지시킨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무효로 만드느냐는 선출된 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무효로 만드는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 그 다음 왕은 관습에 입각해서 몸소 그에게 그가 나라의 법률에 따라 똑바로 공정하게 행하고 총독과 지방장관의 선발이나 어떤 다른 심판에서든 마찬가지로 똑바로 하고 애착에 이끌리지도 감정에 이끌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직접 받든 타인이 대신 받든 어떤 뇌물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엄숙한 선서를 하게 만든다. 내각은 투표로 다른 한 사람을 선출한다는 구절은 대학사 인사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구절로서는 선출 투표를 내각 대학사들이 하는 것인지 조정 대신들이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만력제 시대의 역사 단계에서는 대학사 임명이 수보가 조정회의에 대학사 수보자를 추천하고 조정회의는 관례적으로 이 후보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는 선출 절차로 이루어졌다. 수보는 수상이라고도 불렀어요. 두 개를 번갈아 썼다. 따라서 사실상 대학사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수보의 권한에 속했다. 또한 다른 곳에서 멘도자는 중앙정부가 직할하는 두 지계성에 대한 지배를 왕과 내각의 공치로 묘사함으로써 내각제적 제한 군주정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톨란치아와 파구이아, 남경과 북경이라고 불리는 성들 중 둘은 왕이 그의 내각과 함께 직접 다스린다. 또는 내각이 직할한다. 이걸 이제 양경제라고 그래요.
서울을 2개 두는 거, 양경제. 또는 내각이 직할한다 고도 표현한다. 당신은 파구이아와 톨란치아라는 두 성이 어떻게 왕의 최고 내각에 의해 다스려지는지를 안다. 군주와 내각의 공치에 대한 멘도자의 이 기술과 내각대학사의 실질적 인사권이 이렇게 황제의 권한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각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한 그의 서술은 간접적으로 내각의 의정, 의결권의 상대적 독립성을 보여주는 언명들이다. 또한 멘도자는 내각 대학사들의 관할 업무들을 상세히 열거한다. 이 내각에서 내각 대학사들은 매달 자문할 가치가 있는 왕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만사를 총람하는데 이것은 틀림없다. 지방의 성들을 다스리는 장관들은 성 안에서 전쟁, 국토, 국세, 기타 사항들과 관련해 일어나는 만사를 조정해 보고하라는 특별 성운을 받들고 있다. 이 성운은 아주 정성들여 이행되어서 조정으로부터 500리그 떨어진 성일지라도 보고 우편은 지정된 날짜를 어기지 않는다. 내각은 먼저 도착하는 우편을 마지막 우편이나 가장 멀리 떨어진 지방의 우편이 도착할 때까지 묵혔다가 모두 모아 한꺼번에 보고한다. 곧 도착할 만큼 떨어지거나 엎드리면 코 닿을 듯한 거리에 위치한 지방들은 매일 앞다퉈 우편 보고를 한다. 내각이 결과적으로 모든 우편의 보고를 입수했을 때 수보는 지체 없이 왕에게 이에 대해 직보한다. 그 다음 그는 또는 필요하다면 그의 명을 받은 내각은 그때 필요한 것에 대해 방책을 조치한다. 그리고 같은 일에 관해 조사 판단관, 어사를 파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판단관을 바로 임명해 화급하게 비밀리에 파견한다. 암행어사죠. 이 판단관은 알려지지 않은, 아니 잘못이 저질러진 도시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방식, 암행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이로써 멘도자는 왕권을 제약하고 견제하는 중국 내각제와 이에 입각한 중국의 제한군주정을 최초로 유럽에 소개한 것이다. 멘도자의 이 저작은 중국 정치에 관해 이렇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서술할 뿐만 아니라 이교 문화에 대한 그의 탁월한 그리고 편견 없는 관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카톨릭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카톨릭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안 해요.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이걸 묘사를 하거든요. 대단한 측면이 있는 학자였는데 신부였어요. 자, 멘도자는 봉건귀족이 관직을 세습하는 봉건체제를 대체한 중국의 능력주의적 관리 임용제의 기초가 되는 경쟁적 과거 시험제도, 시험 후 부여되는 질품 등급, 관리 임명 방법, 상피제도 등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멘도자는 구절 왕이 각 성에 배치하는 총독들과 지방장관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통치에 받는 명령에 관하여 라는 소제목 아래 지방관료제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상피제는 첫째, 자기 고향을 피해서 서로 피해서 발령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다 갑적인 의미인데 자기 친척이나 아버지나 형이나 이런 동생이 근무하는 그 근무지로 파견하지 않는 거야. 에? 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서로 짜고서 먼 권력 형성을 할까봐 피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 관료제의 두 특징은 상피제도와 서청원 박사, 또 하나가 뭐지? 두 기둥. 상피제와 임기제야, 임기제. 너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거기에 막 또 친인척이 없는데 파견했더라도 그것도 친구들이 막 생겨가지고 권력 형성을 해가지고 부패할 수 있죠. 그래서 상피제와 임기제를 조선시대 내내 관료제의 두 기둥으로 견제했다. 근데 관찰사가 몇 년이었지, 임기가? 1년 반이었어. 1년 반 관찰사가. 왜 뭔가 업무에 익숙해지려면 다시 딴 데로 옮기고 딴 데로 오는 거 좀 그런 또 패단이 있었는데 3년이 돼도 1년이면 친구 사귀고 3년이면 부패할 수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좀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또 재임을 또 안 시켰어요. 한 번도. 그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건 관리가 있고 복록제적 관리가 있고 관료제적 관리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봉건적 관료는 그가 관료로서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사무용품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사무관청도 필요하고 그 경례도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거 또 거기에 딸려 있는 그 땅도 필요하고 그걸 다 가진 사람, 다 가진 관리를 봉건관리라고 그래. 에? 네, 복록제적 관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복록제는 영어로는 프리벤달이야. 프리벤달 소리 나는 대로 V가 아니라 B자. 프리벤달 시스템 또는 프리벤달 오피셜은 그걸 세습할 수가 없어요. 아까 봉건제도는 세습할 수가 있는데 이건 세습을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신토록 근무할 수 있어요. 임기가 없는 거지. 아까 봉건제도는 임기도 없고 그 자기 상피제가 아니라 자기들 친인척이나 온갖 그 세력이 있는 데서 그 할거하는 거야. 복록제는 그것에 대한 점유권만 있는 거야. 관직이나 사무소나 책상이나 붓이나 뭐 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점유권, 그 땅에 대한 점유권, 종신토록 점유권이야. 이것을 복록제적 관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아는 관료적 관리는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도 종신적인 점유권도 없어. 왜? 임기제에 의해서 그렇게 가질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사무용품에서부터 관청까지 모조리 국가가 제공해. 심지어 그 관청의 발령을 받아가지고 교통수단을 타고 가지, 교통비 타고 가는 시간 동안 중국은 넓으니까 일주일도 걸리고 2달도 걸리고 막 석 달도 걸려요. 가는 동안에 생계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노비를 데리고 가고 또는 자기 종자를 데리고 가고 마누라 처자식을 데리고 가는데 그 비용까지 다 대줘요. 다른 말로 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즉 그 신세는 자본주의 사회의 무산자 신세와 같다. 자기가 쓰는 행정수단과 관련된 것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도 점유권도 없는 거야. 관료는. 응? 그러니까 그런 소유권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일단 상피제를 쓰는 거야. 그 세력화 해갖고 그걸 눌러앉지 못하게. 두 번째 임기제로 거기에 기득권이 생기지 못하도록 단기 임기제로 하는 거야. 오늘날도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니까 17세기에 여행을 한 사람인데 중국에서 모든 걸 다 국가가 제공하더라고요. 여행비까지 발령받은 대로 가는 여행비까지 놀래가지고. 근데 거꾸로 유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지방 영주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신들인 나이트 기사들을 몰고 전비를 또는 전 군량미를 자기가 싣고 자기 돈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왕이 소집한 그 장소로 모여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행정수단을 다 준다고 그랬는데 중국의 관리에게는, 무관에게는 모든 전쟁수단을 국가가 다 돼요. 그러니까 관직이 댕강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무산자야. 집으로 고향으로 가야 돼요. 관리 그 신세가 좀 처량했다. 그게 끊어지면 댕강 끊어져 버리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을 떠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친구들이 다 죽어버렸거나 정들었던 친구도 다 쓰러져 있거나 막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낙향한다고 그러는데, 낙향이라는 말이 서양에는 없어요. 우리는 벼슬을 하다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낙향이라고 그러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서 환영받는 걸 금이환영이라고 그래. 금이환영. 또 읽어. 이어서 그는 이 지방 관료 조직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지방 각급 단위의 수령들에게 배치된 10인위원회는 중앙정부 최상부에 위치한 황제의 내각을 본뜬 것이다. 이 10인위원회 설치를 통해 명대 중국은 지방 행정에서도 독임제적 정책 결정 제도를 모조리 혁파하고 각급 단위의 지방 관료 행정을 집체적 심의 결정제로 전환시켰다. 멘도자는 10인위원회의 개개위원의 높은 권위에 대해서도 상론한다. 어떤 필요에 따라 위원들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성의 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위원회의 한 일원이 지정된다. 이 위원은 홀로 가지만 위원회 전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멘도자는 여기서 1인의 위원이 위원회 전체를 대표하는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멘도자는 경제적 균등 균제 이념을 구현한 이 복지제도를 만든 중국 백성이 이교도라는 데 놀란다. 이와 같이 명대 중국 사회에 대한 멘도자의 경탄은 끝이 없다. 다만 중국인들이 기독교도가 아니라 이교도라는 것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멘도자의 중국 제국의 역사, 공간 이후 발리냐누와 산데 신부는 1590년에 출판한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의 뒷부분 제33절 중국 제국 그 간습과 행정에서 루기리와 마테오리치 신부에 의해 제공된 자료의 기초에 중국 사회 자유평등을 묘사한다. 발리냐누와 산데는 봉건적 세습귀족을 제거하고 만민평등의 평민사회를 창출한 중국의 관직기회의 평등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다양한 행정관을 위한 경쟁이 학문에 유식하고 특히 방금 기술된 제3등급 진사, 학위를 얻었다면 출생에 대한 고려 없이 만인에게 열려 있다는 것은 언급하는 것은 빼먹을 수 없다. 발리냐누와 산데는 과거 제도에 앞서 중국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과거 제도를 지금까지 보고서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평민들이 이렇게 공사립 학교에서 수학하고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되는 과거 시험을 통해 각 급의 학위를 얻음으로써만 고귀해지고 고위 관원이 될 수 있으므로 중국에는 세습귀족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리냐누와 산데는 중국의 모든 학문은 올바른 통치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통치술은 그들의 주요 기술이고 그들의 모든 학문 지식의 연습과 박식은 이 통치술을 지향한다. 발리냐누와 산데는 중국의 평등한 공무 담임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설명을 덧붙인다. 내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중국 제국의 행정이 대부분 자연적 본성의 본능과 합치된다는 것을 쉽사리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의 직책에 앉혀진 자들이 조야하고 무식한 자들이 아니라 한자의 사용에 능통한 인물들이고 이 행정관직에 대한 출사에서 최대 관심 대상은 현명, 정의, 그리고 중국인들이 함양한 다른 덕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길이 이 관직을 지망하는 만인에게 어떤 편견도 없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제국이 완전한 평화와 평온 속에서 보존되고 있다. 1590년으로부터 기산에서 600년 전 송나라 이래 공맹의 사무세관, 선비는 관직을 세습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국가관직을 만인에게 기회평등하게 개방함으로써 봉건적 세습귀족을 없애버린 중국의 보편적 평등주의는 16세기에 이렇게 유럽에 거듭거듭 알려졌던 것이다. 근데 이게 세습귀족으로 확고하게 뿌리박은 유럽의 이런 소식들은 충격을 넘어서겠죠. 이게 변혁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신부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그냥 나불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 충격이 가해져서 첫 번째 터져나온 혁명이 청교도 혁명이었다. 이걸 받아들인 세력은 청교도 세력이었어요. 왕권을 제한해야 되고 왕도 우리가 선임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직도 귀족들에 대한 복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세습귀족 아니냐. 안 그러면 우리한테도 권한을 주든지 투표권 같은 걸 이런 식의 요구로 발전하게 돼요. 자. 이런 까닭에서 아서 러브조이는 1590년경 이미 유럽에서 중국 정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평판은 명백히 이미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던 것이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리고 유럽인들도 많이 잊어버렸지만은 지금 이 러브조이가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20세기에 말하는 거예요. 20세기 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이 16세기 말에 이미 중국의 이러한 제한군주정이나 폭군방벌론, 혁명이론, 그리고 관료제, 세습귀족 부재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대단히 우월한 정치체제라는 사실을 유럽인들이
대단히 진부한 지식으로 여길 만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지식 상태에서는 뭔가 난리가 나도 나겠죠. 그 첫 번째 난리가 청교도 혁명이란 말이야. 두 번째 난리가 명예혁명이고, 세 번째 난리가 미국 혁명,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혁명이 나게 된 이유는 뭐겠어? 식민지에서 그 절대 왕정의 부담을, 탄압을 더 뼈저리게 느꼈겠죠. 식민지 그 주민들이. 생각해봐. 똑같은 차인데 홍차를 말이야, 그 영국보다 5배 비싸게 팔아먹어. 미국 식민지에서. 얼마나 약 오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 홍차, 보스턴 홍차 사건, 다 사건. 그 차를, 티를 산적처럼 이렇게 산적에 있는 그 배를 습격해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지 불태울 수도 없으니까 바다에다 다 던져버렸더니 보스턴 앞바다가 빨갛게 피바다가 홍차로 그냥 그게 무력 충돌의 첫 번째 시발점이야. 그러니까 독립선언은 그 뒤에 7, 8개월 뒤에 하고, 그 전에 11월에 무장 투쟁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이거 가만히 있겠어. 영국도 그렇게 버려버리니까 바로 잡으러 다니니까, 잡으러 다니는 군대와 경찰에 저항하면서 바로 무력 갈등이 벌어져요. 자, 이미 그런 정도로 지식들을 알고 있었고, 식민지 미국인들이 이런 지식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1730년 막 이런 때에 벤저민 프랭클린은 공자 철학 요약본을 거의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콤푸시우스 더 차이니스 필로소퍼라고 하는, 더 모럴 오브 콤푸시우스 더 차이니스 필로소퍼, 중국 철학자 공자 도덕이라는 작은 영어본이 있었는데, 그것을 20살에 영국으로 프린터를 사러 가가지고 자기 주인의 명에 따라서 주인의 뒤를 쫄랑쫄랑 따라서 배를 타고 2달 반 만에 도착해서 거기 가서 그 사는 거야. 금방 사불잖아. 거기서 한 2달 정도 살아요. 그들도 영국이라는 데 가서 오래 있고 싶어 하니까 2달 동안 이 공자만 읽었어. 그 책만 헌책방에서 사가지고 여러 가지로 내가 입증을 해놨죠. 공자와 미국의 건국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입수를 했고 어떻게 읽었고, 나중에는 그 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이제 가제트 신문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소유주였어. 거기다가 연재해요. 중요한 부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두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연재해. 그것까지 다 내가 미국의 건국이라는 책에서 해놨으니까 읽어보면 재밌을 거고. 그때가 언제냐? 1720, 30년대야. 1720, 30년대. 벤저민 프랭클린이 20살, 21살 때. 이게 지금 이 1590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공자님의 이름이 처음 알려져요. 그리고 미국의 이런 사상도 알려지고 공자도 알려지고, 그러면서 미국은 식민지로서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공자 철학에 입각해서 혁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16세기에 이른 중국 보고들은 17세기 유럽의 정치 사상에 대한 지대한 정치적 파장과 사상적 영향을 남겼다. 포르투갈 무명시아 핀토로부터 게시되어 멘도자와 발리냐노에 이르는 중국 보고서들과 중국 관련 저서들은 르네상스 마렵과 17세기 바로크 시대 유럽의 정치 사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이 시대에 난데없이 나타난 백성의 자연적, 본성적 자유평등 사상은 17세기 초반까지 유럽 문명에 대해 적대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로 폄하되며 격렬한 반발에 봉착했으나 훗날 밀턴, 로크 등을 비롯한 17, 18세기 유럽 사상가들에 의해서는 슬그머니 유럽의 고유 사상으로 변주되거나 오해되어 수용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마렵, 유럽 정치 사상의 획기적인 변동은 중국 제국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따라서 백성의 자연적 자유평등 사상은 유럽의 헬레니즘, 히브리즘 정치 문화와
기독교 사상계에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아니 이정치 문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고 또 기성종단과 학계에 의해 그렇게 상극적인 것으로 배격되었다. 백성의 본성적 자유평등이라는 말은 공자태제로는 본성적인 평등을 어떻게 말하죠? 성상근, 본성은 서로 가깝다. 본성은 서로 평등하다는 소리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자유라는 말은 무이치,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야 된다. 왕한테는 그런 부담과 의무를 가하고 백성들에게는 치꾼이 자치, 백성 치꾼이 자치라는 말이 있죠. 공자님 말에. 백성은 자치하는 것이다.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야.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왕은 뭐 하느냐? 보호막을 해주는 게 하늘처럼. 하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더냐? 공자에 그런 말이 있죠. 그냥 하늘은 지켜보기만 하잖아. 부모님이 자식들이 하는 일을 너무 간섭하면 자식들이 안 커요. 못 커. 어? 이게 혹시 다른 놈들이 침범하나 이런 걸 막아주고, 그리고 걔가 어떤 아프기나 하나 이런 거 보면서 원하는 게 뭔가 제공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완전히 엄마들 막 치맛바람 휘날려버리고 그러면 애들이 안 커요. 공부도 뒤지게 못해. 과외 안 하면 대학 못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개떡이나 과외해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 과외하는 놈들은 대학 못 가더라도 별로 안 좋은 데 간다고. 예? 그 뭐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뭐 과외한 줄 알아? 70%는 과외 안 했어요. 30%는 과외 했는데 그 자식들은 뭐 몰라서 과외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과외 안 하면 못 들어갈까봐 불안해서 한 거지 별거 하나도 없어요. 응? 나 때도 과외는 엄청나게 많았어. 근데 다 서울대 못 들어왔어. 이게 문제가 그 과외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 지 머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그걸 보살펴 주면 되는 것이지 어거지로 막 가르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에? 하늘이 우리 인간들이 사는 걸 지켜봐주고 늘 덮어주고 땅이 우리를 늘 실어주고 그러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늘과 땅처럼 부모가 하듯이 하늘과 땅은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막 간섭하고 말하고 막 애들한테 막 야단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애들이 잘하지 못해. 그렇게 써도. 자, 읽어봐. 백성의 자유평등의 사상은 최초의 카톨릭 세계에서 뷰캐넌, 칼뱅주의자와 파슨스, 벨라르민 수아레즈 등 예수의 소속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 자유평등 사상은 고대 그리스 로마 이래 유럽의 전통적인 노예주 귀족 국왕들의 자유와 그들끼리의 평등이 아니라 백성의 자유평등 사상이었다. 1580에서 90년. 다 이걸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서양에는 자유와 평등이 단 한 번도 백성의 자유와 평등이 아니었다. 늘 노예 소유주의 자유고 노예 소유주끼리의 평등이야. 귀족의 자유고 귀족끼리의 평등이야. 왕의 자유고 왕들끼리 국제적인 주권 평등이야. 그냥 뭐 백성의 자유다. 만약 노예제 사회였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백성의 자유, 노예의 자유라는 소린데 노예가 자유로우면 노예가 아니지. 그들은 상상을 못했던 거야. 노예제 사회에서는. 또 농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농노가 백성인데 백성이 99%인데 농노의 자유,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백성의 자유란 말은 서양에서 공자 철학이 들어가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백성을 주권자로 보지도 않았어요. 노예가 어떻게 주권자고 농노가 어떻게 주권자야. 자, 이제 내 말을 이해하겠어요? 자유와 평등이 서양에서 온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들에게서는 어디서에서 나올 수가 없어. 성경책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노예는 노예로 태어난다고 가르치던 놈들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플라톤은 말할 것도 없고,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반드시 노예가 어느 정도 있는 국가를 기획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상국가를 기획했는데 플라톤이 하나는 국가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도 노예가 있는 이상국가야. 다른 하나는 법률이라는 책에서 기획을 해요. 거기도 노예가 있는, 노예 위에 올라서 있는 자유시민의 국가야. 그 비슷한 국가가 근대에 만들어지죠. 미국이 독립할 때 13개 주가 독립주였는데 5개 주만 자유주였고 노예가 없는 프리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프리 스테이트라는 것은 나라가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라 슬레이브 프리 스테이트, 노예가 없는 국가가 5개, 13개 중에 8개 국가는 슬레이브 스테이트, 노예가 있는 국가였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말했죠. 독립선언문에서 노예와 관련된 구절이 그 문장이 한 2페이지 정도 이어져요. 그것을 제퍼슨이 그렇게 썼는데, 기초원 사람이니까 대륙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싹 지워져 버려. 싹 그냥. 에? 왜냐면 그걸 집어넣으면 독립선언문에 사인하지 않을 주가 적어도 8개가 있으면 8개가 날아가 버리면 5개 주만 가지고 영국군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조치였겠지만 그때 해결을 못 본 문제가 나중에 내전으로 터져나온다. 그게 남북전쟁이야. 남북전쟁. 자. 1588, 90년대 이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인들의 중국 보고와 저작들을 경로로 전해진 이 백성의 중국적 자유, 평등 사상이 뷰캐넌 파슨스, 벨라르민 수아레즈 등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유럽 제국의 역사적 체험과 짝입게 되고 기독교 신학과 접붙여져 유럽 컬러의 새로운 정치 사상으로 용출된 것이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인들의 중국 보고와 중국기에서 묘사된 중국 국가제도는 주로 중국의 민본주의적 복지정책, 만백성의 탈신분제적 자유와 평등, 종교적 자유와 관용, 국가의 관료제와 내각제 등이었다. 따라서 르네상스 말엽 선교 목적에서 동방에 비상한 관심을 가졌던 예수의 도미니크 아우구스티누스의 소속 성직자들과 교황의 신권적 지배체제로부터 일정한 해방을 추구하던 인문주의자들이 중국의 이런 민본주의적 자유와 평등, 관용과 민본주의로부터 인간과 백성의 자연적 본성적 자유와 평등, 그리고 왕권 민수서를 도출하는 것은 실로 여반장이었다. 왕권은 백성이 주었다라고는 이 왕권 민수서를 걔네들은 왕권 신수서로 정반대되는 말이죠. 이 충돌하는 말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왕권 신수서를 뒤집어 엎는 거야. 그래서 자. 이와 함께 16세기 후반 선진적 신구교 신학자들은 제각기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의 중세 패러다임으로부터 17세기 바로크 패러다임으로 도약하는 이론적 발판을 마련한다. 중국이 신분제 없이 자유로운 나라이고 평등한 사회라는 소문과 소식은 17, 18세기에 들어 정통 지식으로 확립되었고 점차 이런 정보 지식이 만연할 정도로 확산되면서 진부한 지식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유럽과 달리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사는 중국 사회에 대한 유럽인들의 동경과 반비례로 유럽 국가제도와 봉건적 세습귀족에 대한 그들의 불만과 적대의식은 날로 커져갔다. 17세기 들어서도 퍼체스, 마테오 리치, 세메도는 밀턴의 왕과 치자의 재인권이 나오는 시점까지 중국의 자유평등 문화에 대한 지식 정보를 유럽에 실어 나르고 계속 확산시켰다. 나아가 버튼, 라모틀르베예, 베르니에 등은 이들이 전한 중국 지식과 공자 철학을 수용하고 가공해 계몽주의의 맹하 사상을 싹 틔웠다. 체스는 1613년 퍼체스 그의 순례 여행에서 중국의 시험제도와 정치 관료 행정을 소개한 다음 중국 사회 탈신분제적 평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는 중국 사회가 귀족 신분이 없는 신사, 만다린들의 평등한 나라임을 확실하게 다시 밝힌다. 왕의 칭호는 천하의 주인과 천자다. 중국의 역사책들은 아주 덕스러웠던 몇몇 왕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 왕들은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았고 오직 하늘과 땅을 만든 조물주만을 숭배했다. 그들은 자기의 아들이 자격이 없을 때 가장 덕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선호했다. 약 200년 전에 타타르, 몽골족을 추방한 왕은 모든 구귀족, 치자들을 분쇄하고 이제 왕 외에는 아무도 고귀한 사람이 없는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제의 이 정체를 확립했다. 누구에게든 고귀함의 어떤 수단도 남아있지 않고 왕족은 정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치자들은 그들의 관직을 세습하지도 그 가족에게 신사지위나 칭호를 물려주지도 못한다. 제의에서 그 체제 체자가 빠졌어요. 그리고 군대 지휘권을 쥐인 자들은 군인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더욱이 그들은 자기 사람들의 재정 지휘권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근문질은 고향으로부터 보다 먼 지방이다.
이것은 명대 중국이 세습 신분제가 철폐된 평등사회라는 사실을 유럽인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지금까지 출판된 어떤 보고서나 서책보다도 널리 알린 글이다. 이 사실은 세습귀족을 영구불변의 신분으로 알고 어떤 인간도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았다 또는 우리는 모두 종으로 태어났다는 명제에 친숙한 유럽인들에게 충격적인 것이다. 따라서 퍼체스의 이 글은 중국의 태생적 평등이념과 평등주의 제도를 150여 년 뒤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일련의 유럽 혁명의 도화선이 되게 만든 유력한 중국 관련 서적들에 속했다. 퍼체스는 라다와 멘도자처럼 중국의 연대기를 왕과 왕조의 연대기로 다룬다. 이 연대기 안에는 폭군 방벌과 혁명의 정치적 대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왕은 거인 같은 인간, 위대한 점성술사이자 과학의 발명자인 복희다. 그는 100년 동안 다스렸다. 중국인들은 황제 이후 116명의 왕을 거명한다. 이들은 모두 이 황제는 엠퍼러라는 뜻이 아니라 누르왕자 쓰는 황제, 최초의 요순 이전에 바로 직전의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르왕자. 우리 장수왕씨 황씨의 태초 선조를 가리키는 거야. 자. 이들은 모두 2250년을 다스렸다. 이 모든 왕들은 다 그에게보다. 그리고 진시황은 많은 중국인들을 죽인 거대한 만리장성의 건조자인데 그는 중국 백성의 3분의 1을 동원해 축성 작업을 시켰다. 이런 까닭에 중국 백성들은 진시황이 그의 아들 자영과 함께 40년을 다스릴 때 그로부터 도망쳤다. 중국 백성들은 그를 대신해서 한고조를 왕으로 임명했다. 한고조는 12년을 다스렸다. 그의 아들 영이 계승해서 7년을 다스리고 그의 아내가 18년을 다스렸다. 중국은 93년간 몽골의 지배하에 있었다. 명태조 주원장은 마지막 몽골 황제 친조음을 추방했다. 태조는 13명의 계승자와 더불어 약 240년 동안 다스렸다. 이 엉터리 연대기에서 퍼체스는 많은 반정과 혁명을 빼먹고 있지만 농민의 아들 한고조와 명태조의 혁명은 진나라를 벌인 백성의 국왕 임명과 몽골 황제의 추방으로 표현하고 있다. 백성의 국왕 임명이나 이런 말도 서양 사람이 그 당시에 듣기에는 아주 이상한 말이죠. 또 황제의 추방, 황제를 추방해버려서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당시 왕권 신수설의 서양에서는. 근데 이 감추려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혁명이 반복된 중국 역사를 다 감출 수가 없었던 거야. 자. 중국은커녕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 영국 성공의 성직자 퍼체스가 여행자들과 예수의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기록을 모아 마치 자신이 순례 여행을 한 것처럼 기술한 퍼체스 그의 순례 여행은 천쪽의 방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얻어 1626년까지 사판이 거듭 찍혔다. 엄청나게 큰 책이거든요. 이게 천쪽에. 근데 이렇게 많이 팔렸대.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책이 두꺼워서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야. 책을 잘못 썼든지 백성의 학문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든지 그냥 그야말로 데이비드 휴처럼 나도 데이비드 휴이 템즈 강가에서 나가갖고 철학책을 썼더니 안 나가니까 책이 그 영국 놈들은 사람이 안 살고 원숭이들만 산다고 막 한탄하고 술 처먹고 막 그랬대요. 나도 한강가에 나가서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 잘못하면. 자. 2년 뒤 예수회 소속 중국 선교단의 벨기에 출신 신부인 니콜라 트리고가 마테오 리치의 중국 관련 논고들과 중국 선교 관련 유고를 이탈리아에서 라틴어로 번역해 1615년에 출판한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포교에서 마테오 리치는 중국 정치의 전체 성격을 문민 통치와 반전 평화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 제국은 귀족이 없고 따라서 귀족이 아니라 각급 과거 시험을 통과한 진사와 거인이 다스린다고 기술한다. 박사학위나 거인의 학위를 얻은 사람만이 제국의 거인은 뭐냐면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을 과거 거자 써갖고 거인이라고 불렀어요. 과거 시험에 뭐냐면 1차 시험 합격자야. 1차 시험을 뭐라고 불렀냐면 향시라고 불렀다. 향시. 우리나라 제도로 혼동하면 안 돼. 그리고 최종 합격자 대과를 최종으로 합격한 사람을 중국은 진사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는 초시를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불렀어요. 진사 또는 생원. 근데 똑같은 생원이란 말을 중국에서는
동시를 합격한 자, 어린이 동자 써서 그러니까 그 각종 향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를 생원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수재라고 불렀다. 우리가 요새 수재다 천재다 할 때 수재라는 말 쓰죠. 그 수재가 원래는 그런 동시급제자를 불렀어요. 동시급제자를 생원 또는 수재, 그 다음에 향시급제자, 그 한 단계 더 높은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전문대 뭐 졸업이나 그런 대학 입학시험 합격자 같은 정도인데 그건 거인이라고 불렀다. 완전히 다 그 국자감, 그러니까 대학이죠. 대학을 다 졸업해가지고 시험을 볼 자격을 얻어서 그런 회시, 모일 회자 써서 회시에 최종 합격한 자를 진사라고 불렀다. 우리하고 용어가 틀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에? 자, 우리는 생원 진사에서 그 다음에 대과를 본다고 그러죠. 회시란 말 안 쓰고 대과를 봐서, 자, 생원 진사가 합격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느냐? 그걸로써 그냥 그 시골에 있는 작은 말단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긴 해요. 대부분 참봉 이런 사람들 있죠. 에? 근데 참봉을 안 오고 그냥 딱 많으면 그냥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불러줬지? 진사날이 생원날이 그렇게 또 불렀고, 대체로 뭐가 뭔지 모르면 인양반이 진사인지 생원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 무식한 사람들이, 백성이. 그럼 뭐라고 불렀어 그냥? 에? 아, 그 손학빈지 손학인지 그 소설도 안 읽었어. 거기서 뭐라고 그래? 그 무슨 집에 닭 잡아가라고 그래? 그 소년이. 김영태. 그 서울서 내려온 그 손녀딸이 누구 집 딸이여? 손녀딸이 어디 누구 집 손녀야? 모르겠습니다. 씨, 고등학교도 안 나왔나? 윤초씨 집 손녀야. 윤초씨. 생원인지 진사인지 모르면 그냥 초씨라고 불렀어. 초씨 댁에 갖다 드려라. 그래. 초씨에 합격한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면은 보통 대과까지 시험 보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어렵고 3년에 33명밖에 뽑지 않잖아요. 이게 뭐 천재들만 합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사 생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과거시험 급제자니까 진사 생원도 과거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양반 지위는 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초시는 봤다. 근데 초시도 못 되면 그건 4대까지 못 되게 되면 양반 자격이 박탈돼요. 자동으로. 에? 정확히는 3대야. 4대라고 하는 것은 외할아버지가 양반이면 외손자도 양반이에요. 외할아버지가 끼워줘서 4대지 실제로 1, 2, 3, 4, 4대가 아니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지만 고조할아버지가 양반이다? 그러면 나는 양반 아니야. 평민이야. 그러니까 조선의 귀족제도는 시한부 귀족제였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무식한 국사학자들처럼 알지도 못해갖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꼭 왕이 공주나 아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4대조 안에 실직 현관이 있는 품행방정한 자녀를 배필로 구한다 이렇게 방을 붙여요. 그리고 바로 금원령을 내려. 그 해에는 아무도 시집장가 못 가. 혼인 금지령이거든 그게. 그 혼인이 성사돼서 끝날 때까지 장가 못 가. 시집도 못 가고. 4대조 안에 실직 현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아까 과거 시험 본 걸로는 초시 합격한 걸로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실제로 대과까지 합격해갖고 실직 현관 벼슬을 한 사람이 해야 돼. 실직이란 말을 붙여놓은 건 왜 뭐냐? 산관하고 대비되려고. 산관은 뭐냐면 명예관직이야. 명예관직. 그 임진난 때 국가에서 군량미가 필요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20석의 쌀을 내면 그냥 어디 군수, 그 명예직으로 어디 군수를 주었어요. 그리고 귀족이 되는 거야, 양반이. 그런 식으로 한 거 말고, 실제로 가서 근무한 그 자제 안에, 양반 안에서도 좁혀가지고 그 자제에 한해서 배필을 구한다. 이렇게 말한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포고령 같은 게 무슨 뜻인지. 중종 이전까지는 무엇이 양반인지 헷갈려가지고 혼란스러워요. 조선 초기에. 예? 근데 중종 때 아이고 그냥 왕 앞에서 신하들이 회의해가지고 사대조 현관, 사대조 안에 양반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보는 걸로, 그 양반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은 시험 볼 때 양반이었어, 평민이었어? 예비군 상태에서 묵과에 응시해요. 그때는 예비군을 뭐라고 불렀냐면 군보, 보충할 때 보자 있죠? 또는 보장한다 할 때 보자, 보충한다 할 때 말고 보장한다 할 때 보자, 군보. 예비군은 군보라고 불렀어. 예비군이라는 소리는 군대 갔다 왔던 소리잖아. 예비역이니까.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건 이건 쌍놈이라는 소리야. 평민은 이제 우리가 서양식으로 부르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썼던 평민을 가리키는 말은 뭐였지? 양반, 중인, 기술직들은 중인이라고 불렀고, 상민, 천민 이렇게 4개로 나눠졌지, 신분이. 모든 사람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 중인이든 상민이든 가리지 않고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과거 합격자는 양반으로 보는 거니까 과거에 합격해버리면 상민도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제도지. 중국보다도 덜 평등했지만, 중국보다는 덜 평등한 게 이유는 시한부 귀족제도라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아예 시한부 귀족제도 없으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중국도 천민은 과거 응시 자격이 없었다. 그건 우리하고 똑같았어. 천민은 7반 천역이라고 그래서 뭐 알죠? 백정, 그 다음에 나룻배 젓는 사람들 등등등, 화척 등 해서 7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 그러므로 모든 공직은 어떤 인물이 처음으로 공직을 맡든 문관 생활의 영위 속에서 이미 경력을 쌓았든 이 공직을 맡은 인물의 시험된 학문, 현명, 그리고 수완과 함께 그리고 이것들의 의거에 강화된다. 중국은 봉건적 세습기족이 아니라 과거 시험으로 선발된 학자 관리들이 다스린다. 국가 고시에 의해 선발되고 객관적 인사고과로 관리되는 관료들로 이루어진 중국의 관료제는 일체의 정실주의를 배제하는 전형적 능력주의에 기초했다. 이 능력주의 관료제는 중국 사회에서 일체의 신분을 타파해 공자의 태생적 평등 원칙을 관철시키고 출세를 위해 공부하게 만드는 향학녀를 진작했다. 중국이 봉건적 세습귀족이 없는 탈신분제적 능력주의적 평등 사회라는 사실은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전했으나 마테오 리치는 교황이 파견한 선교사로서 공식적으로 전하고 있다. 과거 시험에 의해 주어지는 그들의 지위와 권한은 굉장할지라도 과거 시험이 묶여있는 한에서 관직과 영예의 세습은 배제된다. 이 시험, 대과의 1차 시험이 끝나면 그 결과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공표된다. 유일하게 추가되는 절차는 새로운 박사들이 모두 궁전으로 자리를 옮기고 여기서 대궐의 순회 행정관들의 면전에서 그리고 때로는 황제의 면전에서 주어진 시제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다. 이 경쟁시험의 결과는 박사들이 행정관직의 세 등급, 갑을경과 중 어느 등급에 배정될 것일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저명한 시험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오히려 짧은 필기 논술로 이루어져 있다. 정규 박사시험에서 이미 1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이 최종시험에서 적어도 3위가 보장된다. 이 최종시험에서 1, 2위를 받는 사람들은 귀중한 영예의 표식을 받고 그 나머지 인생에 고위간직을 보유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는다.
그들이 보유하는 지위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배정되냐면 할리먼으로 배정됐다. 1, 2, 3등은 할리먼으로 배정. 할리먼은 그러니까 중국의 천재와 수재들을 모아놓은 데예요. 거기에서 내각 대학사가 될 수 있는 후배들이 양성되는 거야. 거기서 나머지 과거 급제자인 진사들은 그 할리먼에 못 가고 그냥 지방관원이나 이런 데로 또는 중앙의 중국 관리들로 가게 된다. 자, 그들이 보유하는 지위는 우리나라의 공작이나 후작의 지위에 준하지만 그 지위에 대한 권리 원천은 세습적 권리에 의해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 지위에 대한 권리 원천은 세습적 권리에 의해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과거 급제를 통해서만 그 지위를 획득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최하위 백성도 능력만 검증되면 최고 관직에 오를 수 있다. 마테오 리치는 최고위 관리들도 문과적 학위를 획득해 치자 지위에 오르기 전 생활에서의 최하등 상태로부터 올라왔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백의 정승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아버지 대에는 평민이었는데 아들이 과거급제가 돼가지고 평민 상태에서 정승이 돼버린 거예요. 백의정승이라는 말 재밌죠? 자, 또한 마테오 리치는 유럽 제국의 공작, 후작 등의 세습귀족과 비교하며 중국의 봉건적 세습귀족이 없고 능력의 시험 결과에 따라 능력주의적 관료들이 나라를 관리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사회의 체제적 평등성과 유럽 사회의 정치적 낙후성을 단 한 줄로 대비시키고 있다. 마테오 리치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문관 치세를 바로 백성의 자유를 수호하는 원칙인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과 연결시킨다. 자, 이게 시빌리언 컨트롤 오브 더 밀리터리는 이제 미국의 원칙이고 유럽도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는 원칙인데 반드시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지만 이 조선과 대한민국은 안 그렇지만 조선과 중국은 군사의 최종 통수권자이거나 사령관은 반드시 문관이었다. 무관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미국의 국방장관도 민간인이죠. 해군장관 민간인, 육군장관 민간인, 공군장관 민간인이야. 해군 차관 다 차관 다 민간인이야. 국장급까지 다 민간인이야. 이게 이제 시빌리언 컨트롤 오브 밀리터리라고 해서 문관 통제 원칙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의 특수성상 다 이제 군인 출신이 군복 벗고 국방부 장관을 하려면 군복만 벗지 군인 출신이죠. 그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 빼놓고는 나머지 다 군인들인데 특수한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마 다음 정권부터는 국방장관이 여성이 돼야 될 필요성이 생길지도 몰라요. 어떤 뜻이냐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화해할 의지가 있다는 표시로 지금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 여성이죠. 자유되니까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표시로 이제 그렇게 한 거야. 영국의 모리다운 장관일 텐데 여성이에요. 영국 국방부 장관도. 나한테 공부 잘하면 그 여성은 국방부 장관이 될 수도 있어. 다음 정권에서. 여성이어야만 될지도 몰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한때 이스라엘 같이 막 전투적으로 싸우는 데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여성인 경우도 있었어요. 여성인 경우도 있었다. 더 싸움 잘했어 그때. 자, 그들이 또 다른 놀라운 사실, 서방과의 차이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아주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은 전 제국이 보통 철학자들로 알려진 식자 집단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이다. 전 제국의 질서정연한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그들의 책무와 관심에 위임되어 있다. 군대, 즉 장교와 병사들은 식자들을 아주 고도로 공경하고 그들에게 극히 즉각적인 복종과 존경을 바치고 드물지 않게 군은 식자들에 의해 학생이 선생에 의해 벌받듯이 규율 잡힌다. 군사정책은 철학자들에 의해서만 기한되고 군사 문제도 그들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그들의 조언과 자문은 왕에게 군사 지도자들의 그것들보다 더 무게를 가진다.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리는 이 동일한 철학자들이 지존의 고기성에 대한 존중에서 그리고 국왕과 나라에 대한 충성에 관련된 한에서 생사를 가볍게 여기는 점에서
조국의 방어를 특수한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인 군인들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아마 이 지조는 인간의 정신이 글공부에 의해 고상해진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는 다시 그것은 이 제국의 개국과 창건으로부터 글공부가 제국의 확장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백성들에게 더 적합한 만큼 무반직보다 언제나 백성들에게 더 수용적이었다는 사실에서 생겨났을 수도 있다. 글공부가 제국의 확장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백성, 이 말은 영토를 늘려가는데 침략 전쟁이나 정복 전쟁에 관심이 없는 민족이야. 중국 민족은 그런 민족에 오히려 맞는 것이다, 이 말이야. 평화주의적인 그런 교육으로 계속 중국은 유교 철학에 의해서 단련됐기 때문에 그런 정복 전쟁, 침략 전쟁에 관심이 없다. 네. 문가 노위와 국가 통치에서의 무관배제 원칙은 유교 국가의 공통된 국가 경영 원리다. 고려 때 무신 정권이나 일본의 막부 정치 같은 군사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는 이 원칙은 인정을 국가의 존재 이유로 삼는 유교적 인정국가론의 기본 정치 철학에서 나온 것으로서 국가를 관대한 무위 국가로 유지시키는 원칙이었다. 자, 그 시저가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로마의 원로원을 무시하고 루미콘강을 건너서 군사 쿠데타를 해버리죠. 이게 청년들을 갖다가 조직해 놓는 것도 동네 깡패들이 무서운데 거기다가 막 무장을 한 세력들이 지상군으로 존재한다? 어마어마하게 국민에 대해서 또 의회나 원로원에 대해서 위협적인 존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에서는 영국 하원이 모든 예산을 틀어진 거예요. 모든 예산을 틀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군대 예산을 틀어주기 위해서 그랬다. 군대 예산을 틀어주고 군대 예산을 줄여가면 군대는 저절로 줄어들어야 되죠. 그라운드 아미를 말한 거야, 지상군을. 그래서 영국의 지상군인 아미 앞에는, 아미 뒤나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브리티시 아미야, 그냥. 에? 왕의 군대를 두지 않으려고 한 오랜 투쟁의 결과다. 누가 지휘를 하느냐? 사실상 의회가 군대를 지휘한다. 근데 나머지는 네이비든 그 에어포스든 다 로얄이 붙어 있어요. 더 로얄 네이비. 그러면 무슨 뜻이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왕의 군대라고 번역해야 되나? 왕의 해군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영국 해군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 다음에 로얄 에어포스, 그러면 영국 공군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셔널이 붙어야 될 말에 다 로얄이 붙어 있어요. 딱 예외가 육군에는 안 붙여놨다. 육군은 더 브리티시 아미예요. 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함, 영국 전함을 표시할 때는 HMS라고 표현하죠. 지금은 이제 여왕이니까 Her Majesty's Ship, 폐하의 배, 영국 전함을 그렇게 부른다. Her Majesty's Ship, 약자로 HMS라고 써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국인들은 바로 알아들어. 우리 국군 해군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 예? 영국의 영어의 각종 군사 용어나 그 행정부 명칭은 거의 번역이 어려운 게 많아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공식으로 말하는 게 있고 저널리즘에서 하는 소리 있고 그러거든요. 저널리즘에서 더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지만 그 더 프라임 미니스터는 영국의 공식적인 수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신문에서 쓰는 말이고, 정식으로는 제1 재무경이야. 챈서리, 더 퍼스트 챈서리. 안 그러고는 월급을 못 타. 정부 규정에 수상에 대한 봉급이 제1 재무경으로 나가는데 수상 봉급 달라, 프라임 미니스터 봉급 달라, 그럼 그런 거 없습니다. 안 줘보지. 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행정부를 부를 때는
The king in the cabinet이라고 불러야 된다. The king in the cabinet. 직역하면 캐비넷 속에, 내각 속의 왕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우리말로 할 때는 행정부가 공식적인 말이야.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가버먼트는 저널리즘이나 우리 학자들이 쓰는 말이지 영국의 공식 문서로 법률 용어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입법부는 뭐라고 불러? 공식적으로 The King in the Parliament. 사법부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불러? 한국에서. 뻔하지. The King in the Court. 따라서 백성의 활동 영역에 무소불위로 개입하는 군사정권의 출현을 막고 정연과 공포를 위주로 삼는 유의이치를 저지하는 이 국가 운영의 원칙은 무의이치를 통한 백성의 자유방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백성의 자연적 자유를 수호하는 기능을 했다. 따라서 내각제가 백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황제와 정부의 무의이치 이념을 구현하는 명조의 고유한 제도라면 문관 우위와 군에 대한 문관 통제는 정부가 군사 독재로 전락하는 것을 저지해 이 무의이치 제도를 수호하는 원칙이었다. 제국의 확장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백성들, 이 개국 이래 바람하지 않는 중국의 이 국헌적 문관 통치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또한 반전 평화주의를 유지시켜 백성의 생명과 자유를 지킨다. 오늘날은 미국과 유럽 제국 등 모든 문명국이 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을 도입해 확립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과 서양의 특이하게 다른 점으로 중국의 반전, 반침략, 반정복, 평화주의를 갈파하고 높이 칭송한다. 우선 거의 무한히 광대하고 셀 수 없는 인구가 있고 온갖 풍족한 물자가 풍부한 이런 제국 안에서 왕도, 백성도 이웃 국가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법한 잘 무장된 육해군을 가졌음에도 침략전쟁을 벌일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숙고하기를 중지할 때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정복 야욕이 없다. 이 점에서 그들은 유럽의 백성들과 아주 다르다. 유럽인들은 그들 자신이 정부에 수시로 불만족해하고 타민족들이 누리는 것을 탐한다. 서양 국민들은 패권 지배 관념에 완전히 제정신을 잇는 사이 조상이 자신들에게 물려준 것을 보존할 수도 없는 반면 중국인들은 수천 년 기간을 뚫고 조상이 물려준 것을 보존해 왔다. 나는 4,000년 이상의 기간을 포괄하는 중국의 역사에 대한 부지런한 연구 후에 내가 이러한 정복에 대한 어떤 언급도 본 적이 없고 또한 그들이 제국의 경계를 확장한다는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박식한 중국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 주장과 관련해 자주 물은 질문에 대해 그들의 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그것은 그렇지 않았고 또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침략전쟁에 대한 반대는 중국 정부의 헌정적 이념이었고 그 헌정적 이념은 맹자의 철학으로부터 나왔다. 공맹 철학은 어떻게 되었어요? 군자 부쟁, 군자는 싸우지 않는다. 또는 맹자로 말하면 군자 유부전 전즉 필승이라. 군자는 전쟁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전적 필승. 자, 공자는 두 가지를 늘 말했어요. 군자 부쟁과 유비무환. 싸우지 않으려면 이게 군비가 늘 평소 때 평화로운 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유비무환. 유비무환은 공자 경전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두 개를 이제 잘 합쳐서 군자 유부전. 군자는 싸우지 않는다. 유는 영어로 해부죠. 가지고 있다. 부전, 소자가 빠졌는데 거기서 부전, 소부전이라고. 소는 바소자는 영어로 투야, 투. 그러니까 해부투야. 해부투는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유소라는 말 많이 나와 한문에서. 그건 해부투다. 싸우지 않아야 된다. 전적 필승을 싸우게 되면 여기서는 방어전쟁을 말하겠죠. 자, 이 공자 철학의 전쟁 원칙 또는 전쟁 철학이 오늘날은 법으로 국제법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었죠. 부존조약을 얘기했죠. 부존조약. 부존조약은 1929년에 이제
28년에 맺어져서 29년에 발효된 조약이에요. 리넌세이션 오브 더 워라고 그래서 전쟁을 부인하는, 전쟁 부인 후 조약이야. 트리티 오브 더 리넌세이션 오브 워 또는 안티 워 트리티라고도 하고, 대단히 전쟁 철학 측면에서 획기적인 분수령이 되는 조약이다. 이 조약에 63개국이 가입했어요. 여기에 일본과 독일도 들어가 있었다. 근데 일본이 31년에 만주를 침략하면서 탈퇴를 해요. 독일도 이탈리아도 침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탈퇴를 해. 지난번에 말했었죠. 근데 이 조약은 아주 간단한 조약이야. 그 명문이 1, 2, 3조밖에 없어. 1조는 뭐냐면 1조가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전쟁에 호소하지 않고 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한다. 그 이전까지는 전쟁이 중요한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봤는데 그 수단으로서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항은 일체의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째 조항은 이 조약은 언제부터 발효한다. 이거니까 소용없고 1, 2조가 중요한 거야. 정책 수단으로서 전쟁을 일단 포기하는 거고, 모든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전쟁에 호소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는 모든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즉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해결한다. 이 말이라고. 평화적 수단에 말로 하는 외교도 포함되지만 경제 제재까지도 평화적 수단으로 봐요.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 가하고 있잖아요. 평화적 수단으로 하는 거라고. 네? 근데 이것을 침략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침략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녀석이 침략 국가라고 그러니까 침략에 대한 국제법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국제조약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침략이란 말로써 침략전쟁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서 국가 수단으로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로 되어 있어가지고 침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전쟁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오로지 이렇게 되면 자유를 위한 제재로서의 전쟁만, 즉 자위권 발동으로서의 제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놈들도 자유대라고 지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는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방어전쟁만 합법전쟁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정의의 전쟁 시대가 있었고 무차별 전쟁의 시대가 있었고 오늘날은 합법전쟁의 시대다. 이 부존조약에 부합되는 전쟁만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전쟁권이 인정되는 시대예요.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했죠.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어. 3개국 또는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자. 그랬더니 지금 극우 세력하고 야당에서 뭐 북한 뭐 외무상이냐 무력상이냐 막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종전선언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저자들은. 종전선언은 종전협정하고 달라요. 저들은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면,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종전선언으로 유도해가지고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먼저 해버리면 걔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협상의장에 나오지 않을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종전선언과 종전협정은 엄청나게 먼 이야기예요. 종전선언을 협정이 맺어져야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우리 남북한에 무슨 여러가지 공동선언 많이 했지만 지킨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건. 다만 무슨 표시를 하는 거냐면, 종전협정을 니들이 잘하면 맺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강화조약인 6.25 전쟁이 법적으로도 끝나는, 지금 행위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를 전쟁은 두 가지로 나눠서 국제법에서 워인 악투, 행위에 있어서 전쟁과 워인 유라, 법적인 전쟁으로 두 개 나눠요. 지금 우리나라는 행위에 있어서 전쟁은 휴전이니까 깨져
끝나 있는데 법적으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주도와 우리 육지 사이에 있는 제주 해협으로 그 봉쇄가 이미 전쟁 봉쇄가 쳐져 있기 때문에 북한 배가 못 지나가요. 제주 해협에 세계의 모든 나라 배는 지나갈 수 있어 무해 통항권이 있으니까 무해 통항권이란 그 소속 국가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모든 조치를 하고 지나가면 다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걸 무해 통항권이라고 그래요. 국제 해협의 경우에는 그 해협 전체가 그 나라 거라도 무해 통항권이 국제법상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이죠. 보스포러스 해협은 터키 거예요. 그 바다 전체가 터키 거니까. 그런데 국제 선박들은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떤 조건 안에서 무해 그 터키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지나갈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가 있어요. 그걸 무해 통항권이라고 그래. 근데 전쟁 시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돼요. 전 시에는 국제법 전쟁법상 그때는 전쟁 당사국이 터키라면 봉쇄해 버릴 수가 있어요. 국제 수역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제주 해협도 무해 통항권이 적용되고 대한해협처럼 대한해협은 공해가 없어요. 우리 딱 나눠갖고 일본 바다, 우리나라 바다 두 개로만 되어 있다고. 하이시라는 공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 바다를 지나가든지 일본 바다를 지나가든지 그래야 되지 막아버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못 막아요. 국제법상. 국제 수로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대신 무해라고는 조건이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제주해협도 그 상태다. 그런데 딱 하나가 못 지나가. 북한 배는 못 지나간다. 왜? 전쟁 중이라고 지금. 법적으로는 전쟁 중이니까 국제법상 전쟁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을 미끼로 던져가지고 북한을 대화장으로 끌어내서 그 미국이나 우리가 너희들을 적대를 하지 않을 테니까 핵무기 내놔라. 이걸 협상적으로 끌어내려고 그러고 지금 중국은 미국에 의해서 지금 계속 압박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안을 하니까 바로 동의한다고 바로 나왔죠. 그 중국 외무성은 바로 동조했어요. 왜? 지금 급하거든. 어떻게든 우리하고 딸이 붙으려고 애를 쓰는 판이니까. 응? 근데 이제 북한은 이 정권 말기 정부가 말이야 이상한 제안을 하고 계속 지금 분석 계산만 하고 있는 거야. 응답을 안 해. 응답을. 미국은 흥미롭게 리스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만 아무 태도를 지금 말을 않고 있어요. 북한 입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임기가 지금 1년도 안 남은 정부가 뭐 종전선언 하자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는 바본가? 다음 정권에 누가 되더라도 이 종전선언 원칙으로 북한을 꼬여내는 전술은 유지해 가야 된다. 이런 그 편말을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달리는 끌어낼 길이 없어요. 북한이 지금 땅속으로 확 숨어버려가지고 이놈들이. 왜냐하면 나라는 무너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협상한다고 그러다가 북한에다가 북한 백성들에게 헛꿈을 심어주면 정권이 저복돼 버리지 잘못하면 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고 하면. 그런데 70년의 법칙이라는 걸 내가 늘 생각하고 말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막 본성에 반해 가지고 정권을 만들고 국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령 이기심과 이타심이 두 개 다 있죠. 두 개가 적절히 조절되고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타심만 가지고 못 살아요. 이기심 없이. 또 이기심만 가지고 못 살아요. 이타심 없이. 두 개 다 이기심만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인면 수심이죠. 사이코패스라고. 근데 사이코패스 정권이 들어선 적이 있죠. 그 나치 정권이야. 또 반대로 이타심만 갖고 살아라고 강요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섰죠. 이게 공산 정권인데 두 개 다 나치 정권은 그거 정말 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권이죠. 인간의 본성이 얼마만큼 플렉서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견뎌요. 나치가 그 헛소리 하는 소리를. 그 나치가 10년 못 가고 무너졌죠. 근데 70년 동안 이기심 박멸하고 이타심만 갖고 살아라. 셋만 돼도
발 맞춰서 가라. 완전히 소련 전체를 군대처럼 운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70년 만에 무너져. 그러면 우리가 1954년부터 1953년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져가지고 북한 놈들이 이제 공산주의적 마각을 드러내는 게 1954년부터요. 그 이전에는 막 땅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산주의자인지 그 천사인지 잘 모르는 시절이 있었어요. 48년부터 53년까지. 54년부터야 이제 비로소 공산주의적인 마각이 드러나서 나눠졌던 땅도 다 거둬들여서 집단 농장화 해버리고 국영 농장화하고 이렇게 되는 세월이 진행됐으니까 혹했던 사람도 1954년부터는 그랬을 거라고 봐야 돼. 뭐 70년 더 해봐봐.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를 억압하고 비틀면서 살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70년이라고 볼 때 소련의 예를 들어서 꼭 그러지는 않을 수 있더라도 대강 짐작해 보자고. 그러면은 2024년에 북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이 인간 본성의 플렉서빌리티가 탄력성이 끝나버리는 시점이 올 수가 있어. 2024년이면 오늘 지금 2021년이고 내년 2021년 한 2, 3년 사이에 저 정권이 통일이 오지는 않을지 몰라도 정권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응? 정권이 무너지면 친중국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어서 바로 통일은 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적대적인 어떻게든 무너진 뒤에 적대적인 세력이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인간 본성이 견딜 수 있는 세월이 70년이라는 그 70년 법칙으로 서창훈이 또 뭐라고 생각해봐. 이제 그래갖고 막 지어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미래 걸 써. 미리. 미래의 역사를 미리 쓰는. 제 머릿속까지 들여보셨네요. 2024년부터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튼 우리는 국가가 통일되는 것보다도 민족이 통일되는 걸 더 먼저 원해야 되고 편지나 서로 주고받고 서로 말이야 관광이라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투자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좋거지.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하고 다 독일 사람들인데 두 나라 나눠져가지고 형제국가로 잘 살잖아요. 그 상태만 돼도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양국 국민이 원해서 통일되면 뭐 생큐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국가 통일보다 민족 통일을 우리가 먼저 바라야 된다. 민족이 통일되면 국가 통일은 저절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건 우리 후손에게 맡겨도 늦지 않는 문제고 민족 간의 이 소통은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국가 통일을 서두르잖아요. 또 전쟁 나버려. 그러면 서로 정권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하지 않겠죠. 어디가 옳고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상 자존심 내가 볼 때 그 성질 고약하고 악한 놈이 자존심은 더 세더라고. 북한 사람들 자존심 엄청 세요. 눈에 보일 때는 절대로 내가 주는 거 안 가져가. 근데 놓아두고 나오니까 다 가져가 보더라고. 내가 볼 때는 안 가져가다. 북한 가서 살 때 말이야. 북한에서 일주일 살았는데 남에서 사간 거 줘도 안 받아. 주고도 안 받더니 놓아두고 오니까 다 가져가 버렸대. 다음날 또 오니까. 자존심 엄청 세요. 가난한 사람이 더 셀 수 있어.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자, 마테오 리치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평화주의는 공맹 철학이 오랜 세월 가르쳐온 것이다. 비세습적 철인 문관에 의해 통치되는 중국 제국은 대외적 평화주의를 대내의 사회적 관계에도 적용했다. 마테오 리치는 말한다. 도시 경계 안에서는 누구도 군인이나 장교라도 군사 수령이나 행정관이라도 전쟁으로 가는 길이거나 훈련하러 또는 군사학교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누구도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위 행정관들 중 몇몇은 무장 호위대를 동반해도 된다. 무기에 대한 중국인들의 혐오감은 이러해서 여행길의 강도에 대한 보호용으로 필요한 금속 단도를 제외하고 아무도 집안에서 그것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백성들 사이의 싸움과 폭행은 머리카락을 붙잡고 당기고 핥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빼면 실제로 들어본 바 없다. 그리고 부상과 살해를 통해 위해에 보복하는 행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안 싸우려고 하고 일격을 되돌려 날리는 것을 삼가는 사람은 그 현명과 훌륭한 용기로 인해 칭찬받는다. 안 싸우고 맞는 사람이 오히려 칭찬받아. 중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근데 학교 다닐 때 맨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 가서 저 패라고 배우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몰라, 우리 이장군 집안은 가서 저 패라고 배웠는지. 받고 들어오면 막 뭐라고 하고 그냥. 이율로 너 집안에서 그러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 자, 마테오 리치는 백성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하는 중국의 대외적 사회적 평화주의를 상론하고 있다. 그러나 150년 뒤 루소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마테오 리치의 이 동서대비론을 몰각하고 유럽 고유의 호전주의 관점에서 중국의 군사적 취약성에 대해 망발을 늘어놓는다. 자,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하고 루소 문제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